아배우님, 안 돼요. 제발, 제발요. 며느리의 비명이 귓가를 때렸고 뭔가 깨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오른쪽 주머니 속 차가운 금속 덩어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평양에서 받았던 마지막 물건. 담배는 진작 끊었지만 평생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낡은 라이터.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뚜껑을 열고 닫고 있었습니다. 딸깍, 딸깍. 3일 전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에 사는 이성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8,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아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동네 노인정에 들러 신문을 읽었습니다. 오후엔 며느리 지은이가 운영하는 치킨집 황금 닭다리에 들러 설거지를 거들거나 배달 전화를 받아주곤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할 일 없으면 더 심심하잖아. 사실 설거지가 좋았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때를 닦아내는 단순한 반복. 생각을 비울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북에 두고 온 딸 생각, 거짓말로 쌓아 올린 지난 40년에 대한 생각들을 모두 지워낼 수 있는 시간. 할아버지, 오늘 수학 시험 100점 맞았어요. 고등학생 손녀 서연이가 뛰어들어 왔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 대단한데? 할아버지가 떡볶이 사줄까? 아이, 할아버지는 맨날 떡볶이만 사주신다니까요. 이번엔 피자. 알았어, 알았어. 피자.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지은이가 주방에서 웃으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서연이만 보면 진짜 물불 안 가리시네요. 손녀가 예쁘니까 그렇지 뭐.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 살았어. 이 평범한 일상을. 40년 전 남쪽으로 넘어왔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묻고 살자고. 이성호라는 새 이름을 받았고, 새 신분을 받았고,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들, 형준이도 낳았고, 그렇게 평범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끝까지 제 과거를 몰랐습니다. 아들 형준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손녀도 아무도 모릅니다. 68세 이성호가 한때 북의 정예 공작원이었다는 걸, 남쪽에 침투해 정보를 빼내고 필요하면 사람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는 걸. 저는 그저 착한 할아버지였습니다. 동네에서 40년간 자원봉사를 했고 노인정에서 제일 말없고 온화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누군가 싸우면 중재했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조용히 도왔습니다. 속죄하는 기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라도 살아야 버틸 수 있었던 걸까요? 저녁 7시 치킨집 문을 닫을 준비를 하는데 아들 형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형준아, 또 마셨니? 죄송합니다. 3년 전 형준이가 하던 작은 인쇄소가 망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썼다가 빚더미에 앉았고 그 뒤로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이 치킨집을 열어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쉬어. 내가 서연이 데리고 집에 갈게. 네, 아버지. 형준이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이가 한숨을 쉬며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라이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형준아,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더 강한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약한 아버지라서 아들도 강하게 키우지 못했다고, 제가 너무 조용하기만 해서 아들도 세상과 맞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웃긴 일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아들은 끝까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옆방에서는 손녀 서연이가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형준이를 재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평화롭구나.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엄지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딸깍. 불을 켰습니다. 치익. 작은 불꽃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1985년 겨울, 마지막 임무를 떠나던 날, 상관이 이걸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동무, 꼭 돌아오게.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쪽으로 귀순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터만 남았습니다. 북에 두고 온 딸은 지금 몇 살일까요? 40 중반은 됐을 겁니다. 저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죽고 싶다. 아무도 내 과거를 모르는 채로. 이틀 후, 사건 당일 오후 5시, 평소처럼 치킨집에 들렀습니다. 주말이라 손님이 많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들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건달이꾼 3명의 젊은 남자,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맨 앞에 남자는 목에 문신이 있었고 명품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뒤에 2명은 팔짱을 끼고 주위를 둘러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불편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서 오세요. 며느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지. 문신 남자가 카운터에 팔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네네. 우리 형님이 인사드리러 오라는데요. 시간 있으시죠? 저는 장사 중이라서. 장사? 아, 장사. 그래서 말인데요. 문신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장사가 잘 되네요.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되는 치킨집이라던데. 근데 말이죠. 그가 카운터를 탁 쳤습니다. 이렇게 장사 잘 되면 관리도 잘 해야죠. 안 그래요? 관리요? 에휴, 답답하네. 형님들이 관리 좀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들러서 확인 좀 할게요. 그냥 100만 원만 주시면 돼요. 뭐라고요?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멈추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주머니 속 라이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딸깍, 딸깍. 100만 원이요? 매주요? 그건 너무? 너무? 아, 참 사장님, 이거 협상이 아니에요. 문신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통보예요, 통보. 알겠죠? 그때였습니다. 뒤에 있던 건달 하나가 카운터 위에 수저통을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쇠붙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건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손님 몇몇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나갔습니다.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돈이 없어요. 제발. 없어요. 장사 이렇게 잘 되는데 없다고요. 문신 남자가 며느리의 손목을 확 잡았습니다. 사장님, 장난하지 마세요. 월요일까지 준비 안 하시면 그땐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놔주세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주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주머니 속 라이터를 꽉 쥐고. 젊은 친구.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건달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할배? 우리 며느리 손 놓게. 뭐? 이 할배가 지금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손, 놓으라고. 문신 남자가 제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움찔했습니다. 손을 놓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뭔가를 느낀 겁니다. 제 눈에서. 하지만 그건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고 곧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크크, 할배가 용감하시네? 좋아요. 할배도 같이 책임지실래요? 나한테 묻지 말고 너희 위에 사람한테 전해. 저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정동 이성호가 조용히 살고 싶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건달들이 라이터를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이 할배 정신 나갔나, 돌았구만. 그들은 낄낄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저 사람들한테 대들면? 괜찮아. 저는 라이터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형준이한테는 말하지 마. 걱정만 할 테니까. 하지만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40년이 지났구나. 이제 늙었는데 그래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며느리의 떨리던 손이, 눈물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조용히 죽을 순 없을 것 같구나. 다음 날 아침 노인정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신문을 읽으며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최강철이었습니다. 72살, 이 동네에서 저보다 먼저 살았던 노인. 겉으로는 그냥 동네 할아버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성호야, 최영감이 작게 말했습니다. 자네, 어제 뭔 짓을 한 기가? 들었어요? 저놈들이 오늘 아침부터 자네 조사하고 다닌다네. 이성호가 누군지, 무슨 배경이 있는지. 더블 퀘오트, 더블 퀘오트. 성호야, 조용히 살자던 게 언제던가 이제 와서.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최영감을 봤습니다. 강철이 형, 며느리가 맞았어요. 손녀가 위험해요. 그래도 여태 조용히 살았습니다. 이젠 지킬 때가 된 것 같아요. 최영감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자네 나이가 몇인데? 68. 나도 72이야. 우리 둘 다 늙었어. 그래도 가족은 지켜야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영감이 작게 웃었습니다. 미쳤군. 정말 미쳤어. 좋아. 어차피 나도 심심했다. 마지막 한번 해보자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근데 성호야. 네? 자네 아들은 모르지? 네. 계속 숨길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머니 속 라이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딸깍, 딸깍. 이틀 후 월요일 저녁, 그들은 약속대로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문신 남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덩치 큰 사람이 함께였습니다. 명품 시계를 찬 손, 목까지 올라온 용문신, 보스였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뒤에 부하, 3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강태식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 관리 좀 하는 사람이에요. 지은이가 카운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희는 준비 안 하셨죠? 알았어요, 알았어. 첫 주니까 봐드릴게. 강태식이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쳤습니다. 대신 다음 주부터는 확실히 해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그가 옆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퍽. 유리병이 깨지며 소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실수로. 손님 하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갔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계산을 서둘렀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강태식이 부하 하나에게 눈짓했습니다. 부하가 테이블 위에 치킨 접시를 바닥에 밀어냈습니다. 쨍그랑. 기름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야, 조심해라. 사장님 가게 더러워지잖아. 건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주방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라이터를 움켜쥐고. 참아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은이가 무릎을 꿇고 깨진 접시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형준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형준이가 황급히 들어와 지은이를 일으켰습니다. 당신들 뭐야? 여긴 대체 왜? 강태식이 형준이를 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아, 남편 되시는 분? 아니, 사장님, 장사는 마누라가 하고 남편은 뭐 하세요? 더블 퀘오트, 더블 퀘오트.
형준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나가요. 안 나가면 경찰 불러요. 경찰? 크크, 불러보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치킨 먹다가 실수로 깬 건데. 이 새끼들이, 형준이가 강태식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간 부하 하나가 형준이의 손목을 확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비틀었습니다. 으윽. 오빠,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걸어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아니야. 지금 나서면 더 큰일이 생겨. 형준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어왔습니다. 손목이 뒤틀린 채로. 아파요? 미안해요, 형님. 그냥 조심하시라고 살짝 잡은 건데. 강태식이 형준이의 머리를 툭툭 쳤습니다. 자, 보셨죠? 우리는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장님 가족들이 자꾸 예의가 없으시네. 그가 지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0만 원. 안 그러면 이 가게 장사 못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더블 쿼트, 더블 쿼트. 지은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강태식 일당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형준이가 손목을 잡으며 일어났습니다.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우리 100만 원 어디서 구해? 주자. 뭐? 주자고 그냥 주고 조용히 살자. 형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경찰 불러봐야 증거 없다고 할 거고 싸우면 우리만 다쳐. 그냥 주고 말자. 매주 100만 원을 한 달에 400만이야. 우리 순이익이 얼만데. 그럼 어쩌라고. 네가 방법이 있어? 형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주방 문 뒤에 서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동네 뒷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강태식 일당이 자주 모인다는 호프집 앞이었습니다. 최강철 형님이 알아낸 정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40년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자정이 넘어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강태식과 부하 셋.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 치킨집 재미있었죠? 크크크. 그 남편 새끼 표정 봤어? 쫄아서 떨던 거. 여자도 괜찮던데요? 형님, 돈 안 내면. 닥쳐 이 새끼야. 그냥 돈만 받으면 돼. 그들이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아직 남아있구나. 이 감각. 그들은 술에 취해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전등 하나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일부러. 툭. 제일 뒤에 건달이 돌아봤습니다. 응? 뭐야? 그가 손전등을 주우러 몸을 숙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그를 지나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노인처럼. 아, 할아버지 거였어? 아, 미안하네. 깜빡했어. 저는 손전등을 받으며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치킨집에서 형준이 손목을 비튼 놈. 조심하세요, 할아버지. 그가 다시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켰습니다. 치익. 작은 불꽃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기억한다. 너희 넷.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공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 호프집 쪽으로 갔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골목 구조, 가로등 위치, CCTV 위치, 여기는 사각지대, 여기도. 오후엔 치킨집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강태식 일당이 어디서 오는지, 차는 어디 세우는지, 몇 명이 움직이는지 메모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기억했습니다. 예전처럼 하는 거야. 천천히, 조용히. 저녁엔 최강철 형님을 만났습니다. 강철이 형, 강태식이란 놈.
뒷배경이 뭡니까? 동대문파 밑에 있어. 중간 보수급이지. 위에 큰 형님들이 있어. 약점은 도박을 좋아한다더군. 빚도 좀 있다던데. 가족은 혼자 산다. 여자는 수시로 바꾸고. 알겠습니다. 최 영감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성호야, 진짜 할 거야? 네. 어떻게? 저는 라이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히, 확실하게. 미쳤군? 형님, 도와주실 거죠? 에이, 이 양반아. 이미 들어온 판인데 빠질 수 있나? 형님이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근데, 성호야. 네? 형준이는 정말 모르는 게 나을까? 저는 대답 대신 라이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딸깍, 딸깍.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아무도 모르는 수첩. 거기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 38세, 동대문파, 혼자 거주, 도박빚 있음 부하 1, 문신남, 호프집 단골, 매일 자정 퇴근 부하 2, 손목 비튼 놈, 차량 운전 담당 부하 3, 정보 부족 그 밑에 적었습니다. 목표, 가족 보호, 최소 피해, 확실한 경고, 방법, 물음표.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켰습니다. 치익, 불꽃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40년 전처럼 할 수 있을까? 이 늙은 몸으로. 하지만 며느리의 떨리던 눈물이, 형준이의 굴욕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해야지, 해야 해. 저는 불을 끄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창밖 어둠 속 어디선가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됩니다. 3일 후 수요일 밤 강태식의 부하 중 막내 우진이란 놈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골목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오토바이 브레이크 라인을 확인했습니다. 칼로 살짝, 아주 살짝만 흠집을 냈습니다. 당장은 괜찮지만 며칠 후면 문제가 생길 정도로. 죽이려는 게 아니야. 경고일 뿐. 40초 만에 작업을 끝내고 사라졌습니다. 이틀 후 금요일 예상대로였습니다. 우진의 오토바이가 신호등 앞에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가볍게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강철 형님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우진이란 놈이 동료들한테 계속 떠든대. 누가 자기 오토바이를 건드린 것 같다고. 다른 놈들 반응은요? 웃어 넘기더군. 그냥 네가 정비를 안 해서 그렇다고. 좋아요. 저는 다음 목표로 넘어갔습니다. 같은 날 밤 두 번째 부하, 성준이란 놈의 집 앞이었습니다. 원룸 건물 3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가 문 앞에 섰습니다. 쪽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네가 어제 편의점에서 한 짓을 다 봤다. 다음엔 경찰에 신고한다. 사실 성준이 편의점에서 뭘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놈들은 항상 뭔가 숨긴 게 있습니다. 쪽지를 문틈에 끼우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치킨집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며느리가 어두운 얼굴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왜 무슨 일이야? 월요일이잖아요. 그 사람들 또 온다는.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믿어봐. 안 올 수도 있어.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올 겁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같은 날 저녁 강철 형님이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성호야, 성준이란 놈이 쪽지 받고 난리래. 주위 사람들한테 누가 자기를 미행하냐고 물어보고 다닌대. 강태식은 뭐라고 합니까? 아직 보고 안 했다더군. 쪽지 내용이 좀 구체적이라서 말 못하나 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불안해해라. 조금씩. 형님, 이제 세 번째 수를 둘 겁니다. 뭘 할 건데? 직접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강태식한테. 일요일 새벽 3시 강태식이 사는 오피스텔 앞이었습니다. 경비실 CCTV는 강철 형님이 옛날 인맥을 동원해 40분간 꺼놓았습니다. 저는 강태식의 차 앞 유리에 쪽지를 붙였습니다. 이성호를 건드리지 마라. 마지막 경고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되면 강태식이 볼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이름을 진지하게 생각하겠죠. 그 치킨집 할아버지가 대체 누구야?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켰습니다. 치익, 작은 불꽃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조금씩, 조금씩 압박해 들어간다. 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들이 어떤 얼굴로 치킨집에 올지. 노인정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강철 형님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성호야, 큰일이다. 무슨 일입니까? 강태식이 자네 조사를 시작했어. 본격적으로. 강철 형님이 옆에 앉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위에 큰형님들한테까지 보고 올라갔대. 서정동 이성호가 수상하다고. 얼마나 알아냈습니까? 다행히 아직은 40년 전 신분 세탁된 것까지만. 그전 기록은 못 찾고 있어. 저는 주머니 속 라이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성호야, 강철 형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제 그만해. 자네 정체가 들통나면 자네만 위험한 게 아니야. 가족도 위험해져. 더블 퀘오트 더블 퀘오트. 나도 예전엔 자네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야. 하지만 40년 함께 살면서 자네가 얼마나 조용히 착하게 살았는지 다 봤어. 이제 와서 이럴 필요 없다고.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형님, 며느리가 또 맞았습니다. 뭐? 어제 밤이에요. 강태식이 직접 치킨집에 왔습니다. 저는 마침 집에 있었고 지은이 혼자 문 닫는 걸 기다렸다가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지은이 뺨을. 돈 안 내면 다음엔 더 하겠다고. 강철 형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이는 형준이한테 말도 못하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며느리가 맞는데. 성호야. 형님. 저는 초의 영감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 이제 그만 참겠습니다. 40년 참았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자네 몸도 예전 같지 않잖아. 나이가 그래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철 형님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미친놈, 정말 미쳤어 이 양반아. 그러더니 웃었습니다. 좋아, 어차피 나도 지루했다. 마지막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형님, 조건이 있어. 죽이지는 마. 우리 나이에 감옥 가면 못 나와. 알겠습니다. 그리고 형준이한테는 끝까지 숨겨. 아들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사는 게 진실을 알고 무너지는 것보다 나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뭘 감사해. 나도 심심하다고. 강철 형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강태식이 치킨집에 또 올 거야. 이번엔 돈 안 가져오면 가게를 부술 생각이래. 알겠습니다. 내가 밖에서 지켜볼게.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형님, 위험합니다. 자네만 위험하고 나는 안전해. 같이 늙은 몸인데 뭐. 형님이 문을 나가며 돌아봤습니다. 성호야, 오늘 밤 진짜 시작이다. 네, 압니다. 저는 혼자 남아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치익. 형준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었단 걸 네가 알게 될 거야. 불을 끄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게 바뀝니다. 월요일 저녁 7시 강태식이 왔습니다. 이번엔 부하 4명을 데리고. 사장님, 준비 다 하셨죠?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50만 원 있어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강태식이 봉투를 찢어 돈을 바닥에 뿌렸습니다.
50만 원, 나 무시해요. 100만 원이라고 했잖아. 정말 없어요. 제발. 없어? 강태식이 지은이의 머리채를 확 잡았습니다. 그럼 몸으로 갚을래? 바로 그 순간 저는 주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손 놔.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나왔습니다. 강태식이 비웃었습니다. 아, 할배. 또 나오셨네. 마지막으로 말한다. 손 놓고 나가라. 아니면 저는 대답 대신 앞으로 걸었습니다. 부하 하나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할배 다쳐요. 비키. 순간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팔을 잡아 비틀고 발을 걸고 바닥에 눕혔습니다. 새초 부하가 신음하며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뭐야? 다른 부하 둘이 달려들었습니다.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움직임을. 첫 번째 놈의 주먹을 피해 옆구리를 가격. 두 번째 놈의 발차기를 잡아 무릎에 타격. 퍼억, 콰직. 뼈 부러지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10초 만에 셋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할배가 그가 제 킷 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죽고 싶어? 칼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손목을 잡아 비틀며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강태식의 목에 칼날을 댔습니다. 네가 죽고 싶은 거 아니냐? 차가운 목소리가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낯선 목소리, 40년 전의 목소리. 너희가 건드린 게 누군지 이제 알겠냐? 강태식이 떨며 말했습니다. 미쳤어. 당신 대체.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형준이었습니다. 아들이 이 모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건달들, 칼을 든 아버지,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아버지의 눈빛. 아버지. 형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칼을 내렸습니다. 강태식을 밀쳐냈습니다. 나가라. 다신 오지 마라. 강태식이 부하들을 일으켜 세우며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이 할배, 두고 봐. 두고 보라고. 문이 닫혔습니다. 침묵. 형준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방금 그게. 대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숨겨왔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 형준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이는 서연이를 재우느라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형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온순하고 착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방금 그건 군대 출신도 아니시잖아요. 더블 퀘오트, 더블 퀘오트.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세요?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라이터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형준아, 아버지는 북에서 왔다. 네? 1970년대 북의 공작원으로 살았어. 1985년에 남쪽으로 넘어왔고 귀순했지. 형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시죠? 거짓말이 아니야. 새 이름을 받았어. 이성호라는 이름도 그때 받은 거야. 그럼 아버지 본명은 뭔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형준아, 미안하다. 평생 숨겼어. 너희 엄마도 끝까지 몰랐어. 어머니도. 형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속이신 거예요? 우릴? 엄마를? 다? 그게 너희를 지키는 길이었어. 지킨다고요? 거짓말로 쌓은 게 지키는 거예요? 형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시했어요. 속으로. 죄송하지만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 아버지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네요. 형준아, 아버지 저 나가볼게요. 머리 좀 식혀야겠어요. 형준이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라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집 앞에 왔습니다. 이성호 씨시죠? 폭행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강태식이 신고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직원들을 폭행했다고.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조사를 받는데 형사 하나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이성호 씨, 신분이 좀 특이하시네요. 더블 퀘오트, 더블 퀘오트. 1985년 귀순자. 맞죠? 제 과거가 조사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폭력 전력이 있으신 건 아니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젊은 남자 세 사람을 혼자 제압하셨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최강철 형님이 옛 인맥을 동원해 저를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이제 강태식도 알았을 겁니다. 제 정체를. 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형준이가 저를 피했습니다.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지은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빤 아직 혼란스러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켰습니다. 치익. 모든 걸 잃는 건가? 가족도 평온도.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태식이었습니다. 어이 할배. 아니 북한 공작원 할배. 그의 목소리가 비웃고 있었습니다. 내일 창고로 와 혼자. 안 오면 며느리랑 손녀가 어떻게 될지 몰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라이터를 꽉 쥐었습니다. 이 새끼들이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형준이를 불렀습니다. 형준아. 네. 아버지가 나갈 곳이 있다. 위험한 곳이야. 더블 퀘오트, 더블 퀘오트. 아버지는 평생 너한테 약한 모습만 보여줬어. 일부러 그랬어. 강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넌 너 자신을 못 찾을까봐. 아버지. 하지만 오늘은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구나. 마지막으로 저는 일어서며 형준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집을 부탁한다. 지은이와 서연이를. 아버지, 무슨 말씀을? 경찰에 전화해라. 30분 후에 서쪽 공단 3번 창고로 오라고. 저는 문을 나섰습니다. 강철 형님이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성호야, 내가 같이 들어갈까? 아니요, 형님. 밖에서 지켜봐 주세요. 경찰 오면. 안내해 주시고. 조심해라. 저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 강태식과 부하 4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지은이와 서연이가 묶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조용히 해. 강태식이 서연이를 밀쳤습니다. 이성호 할배.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하나? 공작원 할배. 며느리와 손녀를 풀어라. 풀어줄게요. 대신 할배가 무릎 꿇고 빌면. 더블 퀘오트, 더블 퀘오트. 어때요? 북한 공작원 출신이 무릎 꿇는 거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칙. 이 불꽃을 보거라. 뭐? 40년 전 북에서 받은 마지막 물건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불을 써본 적이 없었지. 저는 라이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부하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제 몸이 움직였습니다. 40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기술이 폭발했습니다. 첫 번째 놈의 턱을 가격, 기절. 두 번째 놈의 팔을 꺾어 제압. 세 번째 놈이 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피하며 옆구리 타격. 네 번째 놈이 뒤에서 안으려 했습니다. 뒤로 머리를 박아 콧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강태식이 칼을 꺼냈습니다. 이 미친 할배. 칼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잡아 칼을 떨어뜨리고 목을 조르며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다시는 내 가족 건드리지 마라. 강태식이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를 놓고 지은이와 서연이에게 갔습니다. 괜찮니? 아버님, 아니 피가. 괜찮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강태식 일당이 체포됐습니다. 최강철 영감이 미리 신고해둔 덕분에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았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형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형준아. 형준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제 모습으로 아들을 안았습니다. 한 달 후 강태식과 일당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치킨집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따라 손님이 많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더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때를 닦아내는 단순한 반복, 예전처럼.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숨길 게 없었으니까. 할아버지, 서연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할아버지 멋있다고 했어요. 신문에도 나왔대요. 그래? 할아버지가 뭐 대단한 거라도 했나? 당연하죠. 엄마랑 저 구해줬잖아요. 서연이가 제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우리 서연이. 형준이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그날 이후 형준이는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치킨집 일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매출 좋네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아버지, 응? 감사합니다. 평생 저를 위해 살아주신 거. 무슨 소리냐? 이제 알아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저한테 강한 아버지 밑에서 눌려 살지 말라고. 아버지 과거 때문에 제가 불편할까봐. 형준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제가 가장이 될게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내 차례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강철 형님이 들렀습니다. 성호야, 한잔 하자. 그럽시다 형님. 노인정 옆 벤치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형님, 그때 안 도와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뭘? 나도 심심했다니까. 형님이 웃었습니다. 근데 성호야. 네? 북에 두고 온 딸 아직도 생각나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끔요. 잘 살고 있을까요? 글쎄, 모르지. 하지만 자네 덕분에 이쪽 가족들은 행복하잖아. 그래야죠. 자네 더 이상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40년 충분히 속죄했어. 고맙습니다, 형님. 우리는 말없이 소주를 마셨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방에 누워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창고에서 떨어뜨렸던 그 라이터, 형준이가 주워 돌려줬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치익. 작은 불꽃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진짜 내려놓아도 되겠지. 저는 라이터 뚜껑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불을 켤 일은 없을 겁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손녀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형준이에게 뭐라 말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게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거야. 이 평범한 일상.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40년간 숨겨왔던 과거. 하지만 이제 그 과거가 가족을 지켰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고맙다. 모두 고맙다. 내일 아침이면 또 해가 뜰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평범한 할아버지로 설거지를 하겠죠. 하지만 이젠 당당하게. 숨길 게 없이. 이성호 할아버지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그 과거가 가족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이성호 할아버지 같은 분을 본 적 있으신가요? 겉모습과 달리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계셨나요? 이성호 할아버지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황혼의 사랑 아픈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